저는 지금도 가끔 깊은 밤 불을 끄고 앉아 있으면 그때 들렸던 소리가 생생히 귀에 스며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깃발 소리, 그리고 정전된 평양 골목의 적막함. 노동당 간부의 딸로 태어났던 저는 누구보다 평양은 완전한 도시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권 속에서 살던 한 소녀가 어떻게 체제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고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넌 끝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제 삶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체포,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누리던 모든 특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배신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은 제 숨을 조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평양의 빛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억압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는 것. 오늘 제 이야기는 결코 영화가 아니고 꾸며낸 장면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왜 그 평온하던 평양의 소녀에서 탈북자가 되었는지 그 첫 장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평양시 중구역의 간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6살이던 그해 겨울,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늘 두 개의 세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들어오는 우리 집 거실과 바로 아래, 골목에서 배급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주민들. 그 대비가 제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을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집 아침상은 늘 풍족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앙당 경제계획부서에 있었던 덕에 우리는 계란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남들에겐 귀하다는 올리브유도 가끔 식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식탁을 보며 성아야, 우리는 당의 은덕으로 이렇게 잘 사는 거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창문을 닫기 전 아래에서 떨고 있던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배급 나오는 날이라 했는데 또 밀리면 어쩌나. 그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수는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교실 앞줄에는 간부 자녀들이, 뒤쪽에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는 친구들이 앉았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있었지만 늘 뒤쪽 아이들이 도시락 대신 물 한 컵으로 점심을 때우는 걸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쉬는 시간에 친구 혜미가 가방 속에서 몰래 풀빵 하나를 꺼내 먹는 걸 보았습니다. 혜미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자 혜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장마당에서 구했는데 검열언이 보면 큰일 난다. 성아, 너는 괜찮겠지만 난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같은 또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 왜 먹을 것 하나 가지고 눈치를 봐야 할까? 왜 누군가는 부족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학교에서 애들 도시락이 다 다르죠? 어떤 애들은 밥도 못 먹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아야, 세상은 원래 계급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당의 지시를 잘 따르면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는 거다. 저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건 노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에 충성한다는 조건 아래에만 허락된 것처럼.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갑자기 검열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학생의 공책과 책가방을 뒤지며 남조선 영상이나 기기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었고 저는 앞줄에서 교사와 검열원들이 나누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뒤쪽에 앉은 애들 좀 더 꼼꼼히 보시오. 집안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 말투, 그 눈빛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당의 구호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된 듯 했습니다. 평양의 빛 뒤에는 너무 많은 그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직 어렸고 체제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상은 아니며 이 도시의 평온은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데려가게 됩니다. 16살 그 겨울, 저는 평양역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우리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잘 산다는 말을 믿고 있었지만 그날 본 풍경은 제 마음 한가운데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리, 그 위에 웅크린 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 그때부터 제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평양역 앞을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역 광장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바람에 날린 신문지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게 쓰러진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골처럼 앙상한 몸, 얇은 속옷 한 벌만 걸친 채 눈밭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굶어 죽었구만. 그 말이 마치 제 머리를 한 대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역 앞에 사람이 굶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는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아야, 그런 건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들리는 것조차 위험한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창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한 곳, 그게 제가 살던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혜미가 갑자기 결석을 했고 다음 날 자리엔 낙엽처럼 가벼운 공책 한 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미 아버지가 반동 발언했대. 집안 통째로 데려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도시락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던 평범한 친구였을 뿐인데 말 한마디, 잘못된 소문 하나로 사람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혜미가 없어졌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성아야, 그 문제는 절대 묻지 마라.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말은 모른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학교에서 갑자기 충성선서를 다시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김정은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글로 제출해야 한다는 공지였죠. 저는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 동안 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글을 계속 써야 하는지,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지 이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던 낮은 속삭임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요즘 검열이 너무 심해 누구 하나 잘못 걸리면 우리도. 문틈 사이로 본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아는 그 당당한 간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공포, 그리고 체제의 눈치를 보는 모습.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특권층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 시절 저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말하던 평등과 행복은 모두 허울 좋은 구호였고 우리는 모두 감시와 통제 속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의 불안한 눈빛, 사라져버린 혜미, 평양역의 차가운 시신. 이 모든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한데 엮이며 제가 평양에서 누렸던 삶은
누군가의 고통을 가린 거짓된 빛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흔들림이 머지않아 우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라는 걸. 16살 겨울의 끝자락, 저는 평양의 밤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집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고 창밖의 바람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잠시 후 들이닥칠 발소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식사 자리에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도 펼치지 않고 숟가락을 들다가도 멈춰 있는 모습이 낯설 만큼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서에서 몇 사람이 조사를 받았어. 경제계획 누락 문제라는데 나도 걸렸을지 모르겠어. 그 말은 제 등골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당시 저는 간부라는 말이 우리 가족을 모두 보호해주는 방패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집 복도 끝에서 딱딱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순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우리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떨며 문을 열자 검은 외투를 입은 국가보위부 비밀경찰 요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박동진은 조사할 일이 있으니 즉시 동행하시오. 아버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외투를 입고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엄격함이 아니라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성아야,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어라.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아버지 손목을 잡고 끌어냈고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책장, 옷장, 서랍, 심지어 침대 밑까지. 서류 한 장이라도 나오면 바로 증거로 가져갈 것처럼. 어머니는 손을 모아쥐고 떨었고 저는 벽에 기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던 충성의 대가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당의 필요에 따라 간부도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학교에서 저는 갑자기 선생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성아 동무 요즘 가정에 일이 많지?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감시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창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아야, 우리가 더는 평양에 안전하게 있을 수 없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그 말은 가족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보위부의 냉랭한 눈빛, 집을 수색하던 손길들. 그리고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사라진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무엇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특권, 학교, 친구.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껍데기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면 아버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모든 판단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탈북이라는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압록강을 향한 목숨 건 준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은 제게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음과 삶 사이에 놓인 선이었고 넘어가면 살 수 있지만 잘못 밟으면 바로 끝나는 선이기도 했습니다. 그 겨울밤 어머니와 저는 모두 알았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평양에서의 끝은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거라는 걸. 아버지가 끌려가고 이틀이 지난 밤,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성아야, 이 안에 필요한 것만 넣었어. 옷 2벌, 그리고 아버지 사진 1장.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밤 12시, 우리는 친척에게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고 우리는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평양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었습니다. 모든 길목은 군인, 보위부, 인민반장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검문소에서 군인이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디 가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댁에 급한 일이 있어 자강도까지 가야 합니다. 군인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엔 안 된다. 명령 위반이요. 그때 어머니는 작은 천보자기에서 사탕 몇 개와 담배 한 갑을 꺼내 군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 군인이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을. 그렇게 우리는 평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양강도와 가까운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체포 소식은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어머니의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브로커는 아니었지만 국경 근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지금은 때가 아니요. 국경이 너무 살벌해졌어. 그냥 버티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티면 죽어요. 우리 도와줘요. 그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여기로 가면 순찰이 뜸할 때가 있어. 하지만 얼음이 얇아.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빠져 죽소. 저는 지도를 보며 손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피부를 벨듯 차가웠고 눈발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올리자 미세한 금이 찌익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아야,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절대 멈추지 마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얼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고 뒤에서는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성아야, 뛰면 안 돼. 그냥 앞으로만 가. 하지만 그때 얼음이 쫙 하고 크게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음판 위에 엎드렸고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눈과 바람, 그리고 멀어지는 북한 쪽의 함성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라는 걸. 다행히도 중국 쪽 강둑이 손에 닿기 직전. 뒤에서 들리던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손발이 얼어붙은 채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살아버렸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다는 건 북한을 빠져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새로운 지옥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뜻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와 어머니는 더 큰 공포와 위험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압록강을 넘던 그 극한의 밤이 끝났을 때 저는 잠시라도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몸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어머니의 첫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아야, 이제부터는 말도 하지 말고 얼굴도 들지 마라. 여긴 우리를 다시 북한으로 내던질 수 있는 곳이다. 그 한마디는
중국에서의 삶이 결코 안전한 망명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중국 농민집의 오래된 헛간이었습니다. 냄새는 지독했고 바닥은 얼어붙은 흙뿐이었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생명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빛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게 손전등인지 달빛인지 구별하느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아야, 절대 나가지 마. 누가 보이면 바로 신고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 북송.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브로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중국 조선족 남자였는데 눈빛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면 돈 있어야지.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어.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팔아넘기거나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일.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어. 빨리 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 일이나 하지 그래. 그 말끝에 담긴 비웃음이 우리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평양에서 몰래 챙겨나온 작은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주셨던 유품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금반지를 받아들고서야 우리를 다음 은신처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몰래 이동했고 낮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농촌 마을은 한국 사람들에게 낭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탈북자에게는 지옥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기만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우리는 다시 북으로 끌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굽 높은 군화 발소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공안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말도 하지 마 제발. 그들은 한참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 브로커는 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로커들은 우리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장사 수단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줌마, 따님 예쁘네. 한국 가려면 값이 더 나가야 하는데. 그 말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들지 마. 우린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압록강에서의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저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우리에게 잡히면 우리는 모른다고 했고 먹을 것은 우리가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굶었고 어느 날은 농가 주인이 몰래 준 찬밥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전전하며 우리는 중국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순간 저는 지옥을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지옥으로 넘어온 것뿐이었습니다. 공안의 눈, 브로커의 탐욕, 중국 땅의 낯설, 그리고 언제 북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것이 저를 매일같이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야만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북한에 끌려가는 미래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몇 주를 숨어 지내던 어느 날 브로커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면 위험해. 동남아로 내려가자. 그쪽이 한국 가는 마지막 길이야.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한국행은 가까워졌지만 이제부터는 한 번 발이 잘못 미끄러지면 죽거나 팔려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녹슨 트럭 짐칸에 태웠습니다. 짐칸 바닥에는 포대자루와 짐들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공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장이야.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고 타이어가 멈추는 순간마다 숨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중국어, 공안의 목소리, 문 열어보시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우리는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브로커가 어떤 수를 쓴 것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이름도 모르는 작은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시 트럭에서 내려 몰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한국행 루트로 알려진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저는 발끝 하나 내디딜 때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공안이나 인신매매 조직에 잡혀. 그러면 한국은 못 가. 그 말이 제 등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 걷는 게 아니라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숲을 빠져나간 뒤 도착한 작은 민가에서 브로커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비용이 있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목걸이 하나를 풀어 브로커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줘요.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걸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돈도, 보호도, 신분도 없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걸. 며칠 뒤, 우리는 결국 작은 공항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와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공항 뒷문은 낡았고 주변에는 허름한 트럭 몇 대와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 문 너머로 가면 한국이 너희를 받아줄 거다. 하지만 잡히면 끝이야. 여기 공안은 북한보다 더 무자비해.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저 문 너머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나버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성아야,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 말은 희망이면서도 공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걸을 힘과 기도할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의 인도 아래 허겁지겁 뛰었습니다. 어디에서 쫓아오는지 모를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뒤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문 하나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한글 표지판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그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나온 한국 직원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었던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대사관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라지지 않겠다고. 이제는 누구의 감시도 없는 세상에서 제 삶을 직접 만들어가겠다고. 한국행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오르던 순간 저는 창문 밖 밤하늘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소녀도 아니고 중국의 도망자도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한 사람의 얼굴.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지난 모든 공포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
휴대폰을 들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 안내원이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어준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한 직원분이 우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 한 문장은 제 가슴을 울려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괜찮다는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요? 우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으로 이동해 몇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배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선택.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사는 곳도 모두 국가가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아 씨는 어떤 진로가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수십 번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걸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임시 거주지로 나왔을 때 저는 밤에 일부러 밖을 산책했습니다. 한국의 밤은 평양의 밤과 달랐습니다. 정전도 없고 어둠도 없고 감시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고 어디서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어머니는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중국에서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북한에서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공포에 시달렸는데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엄마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성아야, 여기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돼. 그 말은 저를 오래 묶어두던 두려움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한국말도 어색했고 학교 수업 속도도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북한 출신이라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압록강에서 버틴 시간에 비하면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라. 그 말은 지금도 제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자유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내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 것, 원하면 배울 수 있고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고 어머니와 작은 월세방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서울의 도시가 밝은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아, 나는 정말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못 보신 이 세상을 저는 끝까지 살아내겠다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자유가 저에게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